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맺는발.txt인데요. 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전환이라는 말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에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전환, 이게 도대체 뭔지,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특히 이게 우리 한국 상황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이요, 시작부터 좀 도발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화석 연료 기반 문명이라든지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게 어쩌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친환경 기술 좀 더하고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이 텍스트는 환경 파괴 같은 위기들을 그냥 뭐 기술 부족 문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현재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고 확장하려는 그 동력 자체와 연결을 시켜요. 이걸 이제 자본 축적 논리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장을 멈출 수가 없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땜질 처방보다는 아예 판 자체를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판을 바꾼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전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뭐 정책 몇 개 뚝딱 바꾼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훨씬 큰 그림입니다. 뭐 사회 구조,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요. 심지어는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내면의 변화까지도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현재 지배적인 시스템,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생태적인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자체가 점점 이렇게 상품처럼 취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상품화된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는 셈이죠. 와,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 변화까지 요구한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논의가 한국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흥이나 멋 같은 고유한 문화적 특성 같은 걸 언급하면서 혹시 한국이 뭔가 새로운 전환의 실마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희망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뭐 서구 모델을 따라가거나 경제 지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겪어온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압축 성장이라든지 민주화 경험, 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요. 아마 DMZ 언급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리고 뭐 한류 같은 대중문화의 힘, 이런 것들 속에서 어쩌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전환 경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 문화라는 게 그냥 즐기고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문화가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아,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이 글에서 또 눈에 띄는 키워드가 두 개 있었어요. 플랫폼하고 치유. 이건 전환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 두 개념이 아마 전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이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플랫폼 전환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기술이나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활용해서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치유는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치유는 이 전환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제도만 딱딱하게 바꾸는 그런 차가운 과정이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처나 개인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좀 보듬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서로 막 비난하고 탓하기보다는 뭐랄까,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처럼 서로 성찰하고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사회 변화랑 개개인의 어떤 행복, 웰빙, 이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이나 소외가 생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이 텍스트는 전환을 단순히 뭐 정치나 경제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 심지어는 우리 내면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깊은 방향 재설정으로 바라보라고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냥 표면적인 해결책 너머를 보게 하고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성장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같은 그런 믿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는 거죠. 결국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런 성찰과 치유의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좀 잃어버렸던 가치들을 되찾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이 글이 마지막에 노자의 지혜를 인용하면서 또 생각할 거리를 던지잖아요. 만족할 줄 알고 멈출 줄 알며 위태로움을 피한다. 정말 끝없는 성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오늘날인데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전환의 과정 속에서 이 오래된 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한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